당신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치켰으며 매 시간 쏟아지는 다정한 메시지와 감당하기 벅찰 만큼 화려한 선물 공세를 퍼붓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주 사소한 단점조차 사랑스럽다고 말하며 마치 당신을 평생 기다려온 구원자처럼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을 영화 같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자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리적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폭격, 즉 러브밤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고 믿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초반의 열정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러브밤은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포식자들이 타겟을 심리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전적인 도입부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이토록 허술해 보이는 과도한 애정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뇌과학적 기제와 심리학적 원리를 통해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가짜 애정과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며 다시는 누군가의 조종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러브밤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물학적 보상 체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강렬한 애정 표현을 받을 때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포식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혹은 학습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에 당신에게 엄청난 양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이상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뇌는 마치 마약을 투여받은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오로지 쾌락과 보상을 쫓는 변연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조종자는 미러링이라는 기술을 함께 사용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도 좋아한다고 말하고 당신이 겪은 아픔을 그들도 똑같이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당신의 이상적인 거울 이미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정확히 스캔하고 그 빈틈을 과도한 애정으로 메워버립니다. 평소 자존감이 낮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만이 이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 지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기 때문에 러브밤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한 내용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뼈아픈 과거의 기억을 건드렸나요? 그렇다면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어리석어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반응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순수한 욕구를 악용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채널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자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할 때 포식자들의 가스라이팅은 힘을 잃습니다. 도파민에 흠뻑 취해 당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을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낚싯바늘이 물고기의 입에 단단히 걸렸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돌변합니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고 따뜻했던 말투가 차가워지며 이유 없는 잠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평가절하 단계라고 합니다. 당신의 뇌는 갑자기 공급되던 도파민이 끊기면서 극심한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마치 약물 중독자가 약을 찾듯이 당신은 그 초반에 달콤했던 시절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아주 가끔씩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도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간헐적 보상 때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처럼
언제 다시 따뜻해질지 모르는 그들의 태도에 당신의 뇌는 더욱 강력하게 중독됩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나 끊임없이 검열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준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자가 원했던 그림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인정만을 갈구하는 인형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러브밤은 단순한 애정 공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장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충격은 크고 그 충격 속에서 당신은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명적인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과 러브밤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한다면 당신은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관계의 속도 위반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서서히 깊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러브밤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동거를 제안하거나 한 달 만에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당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당신의 친구나 가족보다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둘만의 세계를 만들자고 속삭이지만 그것은 둘만의 세계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감옥의 기초 공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너무 빨리 들어오려 한다면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침입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계선 무시입니다. 당신이 거절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을 때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조종자는 당신의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며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받아주지 않니라는 식으로 당신을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혹은 당신의 직장이나 집 앞으로 예고 없이 찾아와 놀라게 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나의 프라이버시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건부 애정입니다. 초반의 맹목적인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변질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만 칭찬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에 어긋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아끼지만 러브밤은 당신이 제공하는 효용 가치, 즉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연료로서의 기능만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칭찬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이나 성격을 칭찬하기보다 당신의 외모 능력 배경 등 그들이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트로피로서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계 경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족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친절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줍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때 가해자가 갑자기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안도감과 함께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가해자를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과 같은 공포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중독 상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이 그토록 힘들었음에도 왜 떠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지독한 중독의 고리를 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당신의 무의식에 보내는 가장 확실한 치유의 신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 형성되면 가해자는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판단력을 서서히 조작하여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분명히 했던 말을 안 했다고 우기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만든다며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며 던지는 비수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난도질합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생각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왜 헤어지지 않느냐고 묻지만 당신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가짜 현실 속에서 당신은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연극에도 끝은 있습니다. 바로 폐기 단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타겟이 생기면 그들은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경멸적인 태도만이 남습니다. 이별의 과정조차 잔인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잠수를 타거나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최악의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당신은 혼란과 고통 속에 남겨지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이것을 본 당신은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며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난 건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똑같은 기생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끊임없이 타인의 에너지를 갈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크 심리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단계인 후버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소기 후버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당신을 다시 관계 안으로 빨아들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잘 살아가려고 할 때쯤 그들은 귀신같이 연락을 해옵니다. 잘 지내? 보고 싶다. 내가 다 잘못했어라며 눈물로 호소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급원이 시원치 않거나 당신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찔러보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그들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받아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잠시 달콤한 허니문 기간을 거친 뒤 이전보다 더 가혹하고 빠른 속도로 학대와 버림의 사이클이 반복될 것입니다. 후버링에 응답하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다시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마 같은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완전한 차단, 즉, 노 콘택트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를 차단하며 겹치는 지인들과의 교류도 끊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소식이 단 1%도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며 그들의 소식 또한 당신에게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레이락 기법입니다. 회색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반응도 없는 무미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든 칭찬하든 헐뜯든 간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매달리는 모든 반응이 그들에게는 먹잇감입니다. 당신이 돌덩이처럼 지루한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폭발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의 무관심만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을 분석하거나 미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취미를 되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러브밤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난 당신은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롤러코스터에 태우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며 당신의 평온함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자격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차단했다면 내면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지점은 바로 자기 비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빛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어둠의 인격들은 자신에게 없는 빛을 가진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탐합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공감 능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함은 그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빈 껍데기 같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풍부한 감정과 생명력을 착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탓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성품을 지킬 단단한 울타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뇌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뇌에 심어놓은 거짓된 배선들을 끊어내고 건강한 신경회로를 다시 깔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당신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셀프러브 밤입니다. 그들이 연애 초반에 당신에게 해주었던 그 지극정성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당신의 사소한 성취에도 과도할 만큼 칭찬해주던 그 행동들 말입니다. 이제 그 행동의 주체를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으로 바꾸십시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주며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면 뇌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학적인 재활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은 다 잊은 것처럼 상쾌하다가도 어떤 날은 미친 듯이 그들이 그리워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치유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상처가 아물 때 딱지가 않고 가려운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새살이 돋아나느라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를 나설 때 당신은 이전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날카로워지고 나를 지키는 힘은 강해졌으며 무엇보다 혼자서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나만큼 아프기를 바라고 그들의 실체가 세상에 까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당신이 그들을 완전히 잊고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만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들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당신을 위한 빛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조연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주연의 무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